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 모시고 올해 시장 전망 또 투자는 어떻게 할지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2월 2일 날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한적인 금리 인상 0.25% 보고 있습니다. 예. 정책 금리를 0.75%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고요. 예. 0.5% 하면 빅 스텝, 그리고 0.25를 베이비 스텝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아기 걸음 마냥 아장아장 조금 소폭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사님도 1분기에는 어쨌든 인상은 나름 마무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이 마무리일 수도 있고 그럼 3월일 수도 있는데 그건 한두 번 차이이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임박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돈을 걸어서 베팅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전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돈을 걸면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채권 트레이더들이잖아요. 저도 은행에 딜링룸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경제분석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리 예측이 틀리면 바로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야 될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투자나 베팅은 의미가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바로 미국의 2년물 국고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2년물 국고채라는 건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 만기가 짧은 채권의 2년 금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2년 동안의 정책 금리를 평균한 거를 거래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4.1, 4.2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뭘 뜻하냐면 정책 금리 4.5%고 이번에 4.75 혹은 5%로 인상될 거라는 걸 우리 알지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2년 평균 금리가 2.1일 거야 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건 뭐 의미하냐면 지금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만 이거 얼마 남았어. 그리고 내년에는 2년 평균이니까 2024년에는 아마 정책금리 3%일 거야. 라고 해야 지금 4% 초반에 2% 금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의 트레이더들,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거 지금 멀지 않았고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잘하면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꽤 여러 번 있을 거야. 그래서 2024년에는 3%대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박사님 개인 의견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인하한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다 아는 이유지만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서 상당히 많이 안정됐다라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더 직접적인 이유인데 우리만 좀 추워요. 지금 이번 겨울이 한국만 좀 춥고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역대급 따뜻한 날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천연가스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줄어서 유럽 지역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천연가스 가격이 6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우려들, 공포들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서 어떤 그 상품 시장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사자 수요들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지금도 안정돼 있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걸 생각하면 적어도 상반기 중에 잘하면 미국은 한 3%대도 물가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중단, 그죠? 상반기 중에 물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회의록 보면 금리나 올해 턱도 없다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은 연준 의장도 제롬 파월 의장도 석 달 후에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결정 내릴지는 모른다고 봐야 되죠.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 말할 때 신중하게 발표하는 게 매년 8월 달 잭슨 홀이라고요. 그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휴양지에서 모여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연례 기조연설 키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연준 의장들이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은 총재님도 거기서 발표하시고요. 예. 발표하는데 2021년, 그러니까 불과 재작년 1년 6개월 전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고 자기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2022년 물가는 정말 오를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 1년 지나서 작년에는 1년 안에는 금리 인하 없다고 또 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 의장조차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연준 의장조차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틀려요. 결국 이게 경제학자들 저희들 분석가와 그 중앙은행가들의 한계가 사람들은 전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전망을 쌓아 올려나가는데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비합리적 행동이 작년 이맘때 터졌던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을 할지도 몰랐고 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할지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터진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이 예측들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 뭐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우리가 그들을 과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님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지만 그건 그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고 지금만 하더라도 벌써 한 달도 안 됐지만 유럽이 이렇게 따뜻할 줄 누가 알았고 국제 상품 가격이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보고서 머리가 복잡하겠죠. 한 달 전에 우리 올해 내내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앞만 봐도 물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보고서를 들고 이제 토론을 들어가시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코스피 1월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활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냥 제 기분입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랠리 중이고요. 전 세계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장 직접적 요인은 달러 약세입니다. 환율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환율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로 평가받거든요. 그 환율이 한 10% 떨어지면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게 자동으로 알아서 달러 기준 10%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해 10월에 1,450원 갔던 환율이 지금 1,200원대잖아요. 환율이 고점에서 거의 200원 정도 빠지면 한국에 그냥 투자해 놓은 게 20% 성과가 난 셈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비중을 줄여놨던 사람들은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야, 나 큰일 났다, 올해. 연초부터 올해 망했다. 이러면서 서둘러 지금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20일도 안 되는 거래일은 뭐 그보다 훨씬 적지만 그 사이에 5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출현했다라는 건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아놓은 거야, 한국을. 너무 많이 팔았다가 지난해 가을부터 이제 조금씩 한국이 달러가 강세로,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나니까 한국 원화 자산을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너무 싸니까. 뭐 이거 PBR 0.8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또는 뭐 PER 10배? 왜 이렇게 싸냐? 뭐 실적이 안 좋아. 그렇지만 작년에 그렇게 폭락한 다음에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이나 현대차 실적이나 대형 기업들 실적들 또 경기 순환주니까 좋아질 때는 또 탄력있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힘을 좀 받는 그래서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사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한국 개인 투자자죠. 외국인 살 때 개인이 팔죠. 그럼 개인이 판 다음에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팔았던 대형주는 잘 안 사겠지만 또 다른 기업들을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이유는 뭐 하늘도 도와주셨고 하늘이 도왔죠. 따뜻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제 좀 올라가고 네. 그렇게 좀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문제는 좀 별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달러가 안정세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올해 환율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말에는 1,200원 밑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작년에 달러 강세가 출현하고 예.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50원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공격적이었다. 두 번째 요인이 또 중요한데 바로 우리 레고랜드 사태가 환율을 뭐 급등시킨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와,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고, 그때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금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4.7까지 갔어요. 한은이 발행했던 채권은 6%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 속에서 전부 달러가 최고야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를 다 살아갔고, 그때 보면 그 외화예금 뭐 가입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3달 정도 지금 지나니까 어떠냐 하면 회사채도 지금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기업보험 금리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들이 뚝뚝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충격들은 컸지만, 좀 컸지만 이것 좀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또 해외에 투자를 했던 돈들이 이거 나 고점 잡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달러를 투자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건 또 달러를 좀 팔아야 되겠다, 올해 계속 환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손실이 커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를 뒤늦게 샀던 자금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즉 글로벌하게 미국 금리의 공격적인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진정된 거에다가 유동성의 힘들,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이거 올해는 아니네 하고서 돌아올 여지들도 상당히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하나 더 걸어보는 게, 우리나라 작년에 무역 적자가 크게 났던 게 결국 고유가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났던 나라니까, 반대로 올해 유가가 만일 80불대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70달러대에서 안정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 정도 레벨로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또 무역 흑자로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 미국 쪽에서 연준이 어떻게 정책 금리를 결정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 전제를 깔고 올해 금리 인상하다가 하반기 인하한다 라고 우리가 애써 한번 좋게 긍정한다면 하반기 환율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저는 한 50원 정도는 내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성질 급한 분들은 벌써 뭐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릴 거다, 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기대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금리가 하향 내지는 보합으로 안정화되는 건 맞나요? 어떻게 네, 저도 뭐 비슷한 전망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8월에 금리 인하를 불렀는데, 저도 뭐 8,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뭐 첫 번째는 우리 요새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작년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 났다 그랬으니까, 예. 이제 이게 작년에 적자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올렸던 거니까, 반대로 이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 떨어진 것이 인도 분들이 오고 할 때는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생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이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환율이 한 100원 오르면 물가가 1% 정도 오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수 소비재들을 많이 수입했으니까.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지긴 한데,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1%는 내려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두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벌써 200원 정도 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점들이 하반기에는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물가가 잘하면 한 2%대도 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적어도 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2020년 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인데 정책금리 3.5%에서 더 이상 인상하기는 되게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리고 빠르면 올해 3분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눈치를 보겠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PBR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PBR 0.9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동적이죠. 왜 유동적이냐 하면, 이게 포워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기업들의 이익에서 배당하고 남은 걸 주당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남겨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BPS가 9%씩 올라가거든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매년 한 9%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말 기준에서 우리나라 PBR이 몇 배예요? 물으면 0.9배 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 작년 데이터는 이미 지난 데이터니까
올해 연말 정도를, 올해 한 해를 놓고서 PBR을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0.8에서 0.9배 사이인 거죠. 굉장히 싼 거죠.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BR이 1.1배 정도인데 0.9 정도라고 우리가 하면 20% 정도 싼 거고요. 만약 올해 연말에 정말 저희 예상대로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9% 비율로 올라가서 0.9배도 밑에다라고 한다면 더 싼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대에서는 사실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PBR 기준으로는 0.9배, 그리고 또 포워드 기준으로는 그 밑에일 수도 있는 굉장히 싼 레벨에서 주가가 이제 막 반등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역사적으로 평균 PBR이 1.1이면 네네. 그게 지금 지수로 따지면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 정도 되나?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했던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2,600, 700 정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올해 벌어들일 이익을 거기다 가산을 하면 2,900, 800 이상도 나오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하느냐가 뭐 사람마다 서로 다르긴 한데 일단 내년에 올해 좀 기업 이익들이 적자는 안 나지 않겠냐?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쌓이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한 2,400포인트대에 있는 주가는 0.9배 밑에 있다. 상당히 싸다. 1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0, 700 이상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지금 뭐 0.9배 밑에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입니다. 아무튼 너무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국은 원래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말도 맞고 그렇긴 한데 또 싼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결국 배당을 안 하니까 순자산 가치가 쌓인 거잖아요.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보상은 안 하고 움켜만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PBR이 낮고 그런 건데 이제 주주 중시 경영,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PBR이 싼 기업들을 제가 리스트를 하나 이야기하면 은행이에요. 은행들이 순자산 가치가 1조면 주가가 얼마 정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천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깔고 있는 자산이 1조인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은행주예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배당 못하게 막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많이 줄 줄 알고서 은행주를 사놨는데 갑자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배당이냐.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은행이 배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망감이 너무너무 크고 이게 우리나라 역대 계속 한 20년 동안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지쳐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모 은행 같은 경우는 0.2배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거래되는 은행도 있었어요. 청산해야 되겠는데요. 청산해서 주주한테 나눠주면 주주 5배 이익 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싸다. 이 싼 상황에서 박사님 뭐 어떤 섹터의 주식들 좋게 보고 계세요? 은행 좋아한다고 말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예금금리 요새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벌써 3%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금금리가. 근데 제가 이번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금리가 5%, 6%예요. 대출금리는 천천히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대마진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예대마진이 벌어지면 은행들이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주주들이, 우리 개인 주주들이 기업들의 좀 주주 중시 경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은행주 좀 괜찮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수출 관련 대형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이 안 좋지만 네, 대형주, 수출 대형주. 왜 수출 대형주를 봐야 되냐면요. 올해 실적은 엉망일 거예요. 특히 상반기 실적은 엉망일 겁니다. 그건 뭐 저도 알고요. 그런데 이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높을 때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내냐 하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대비를 못 해가지고 가격을 장기 계약 뭐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환율 올라가는 이익은 거의 못 보면서 환율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 오른 거는 다 이렇게 손실을 보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환율이 작년에 출현했잖아요. 고환율이 출현하고 난 다음 한 1년 정도 지나면 기업 이익이 좋아져요. 수출 기업들 이익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높아져 있는 환율 덕분에 환율 1200원 됐다 그러더라도 이전의 환율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이제 이 환율 레벨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경쟁력도 좋거든요. 여기 세 번째 또 요인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건 이미 했으니까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외국인이
한국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김펀드 매니저 우리 한국 주식 좀 사야 될 것 같지? 뭐 살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쭉 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문 보고서가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자기들이 친숙한 브랜드 사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통 교차점이 뭐냐 하면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아무튼 광고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임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적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불황에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응해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치고 뭐 수출 중심이 아닌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또 내수 기업들조차 요새 알게 모르게 수출 기업으로 다 변신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좋아하다가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 음식료품 기업들을 제가 작년에 되게 좋아하다가 올해는 너무 많이 올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업들이 왜 주가가 많이 올랐냐 하면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을 다 인상했잖아요, 작년에. 라면부터 뭐 안 오른 게 없죠. 근데 올해 문제는 좀 곡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 마진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안 내릴 것이고. 예, 가격은 잘 안 내리죠. 그러니까 이거 우프네요, 그죠? 그래서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잔뜩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 떨어져도 절대 가격 인하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벌써 작년부터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수출도 잘하니까. 그래서 내수 기업이었는데 혜택을 보는 데 없나. 거기에 수출로 시장의 활로를 뚫는 기업들은 또 이렇게 수출 관련 대형주처럼 외국인의 집중적 매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통점이 좀 가치주가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좀 낫다고 보시는 거죠? 아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주 중시 경영 또는 주주에 대한 보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곳간에서 인심나요.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이 곳간이라는 게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자산 가치가 많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 특히 최근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보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이자 수입도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제 생각에는 가치주. 가치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기업들 좀 싸게 거래되는 주가가 이미 폭락한 실적은 너무 이렇게 막 쳐다보면 안 되고요.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가. 그리고 더 나가서 주주에 대해서 보상할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포인트를 찾아보면 의외로 그래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들이 올해는 좀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미래에 대한 해안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상상력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투자할 때 뭐 종목도 뭐 중요하고 섹터도 중요하지만 지역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올해 뭐 미국장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한국장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환율 떨어질 때는 한국장이죠. 이게 뭐 거의 필수적인 건 아닌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제가 작년에 모 증권사에서 했던 전 세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을 전부 다 오버웨이션.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가 총액에서 미국이 한 60% 되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그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꾸러미에서 미국 비중이 다 70%, 80%까지 갔다는 거죠. 너무 과매수 해놨다. 달러 강세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귀신같이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다. 그럴 때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도 최근에 급등했던 인도 뭐 이런 지역도 매력이 있겠지만 신흥국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한국, 중국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좀 올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떨어지는데 그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보상할 만한 채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 편한 채권이 지금은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하면 5.11%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회사채도 4.2%인데 미국의 이 채권 금리는 어떻게 5.1%입니까? 라고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유는